국내외 이슈 그리고 이를 위한 투자 전략까지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하나증권의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날뛰는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0원마저 돌파했습니다. 수준으로만 봤을 때는 지난 한 4월 이후, 그러니까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우려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 환율은 이제 가장 한국 주식시장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환율이 이제 2023년도부터 이렇게 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제 뭐 해외 투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근거가 있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23년도 초에 1230원의 환율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평가액이 370조였습니다. 이제 주식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한 4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2023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최대 기준으로 한 70조까지 매수를 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외환 원 일간 평균 거래액이 외환 이 거래가 평균적으로 500억 달러로 이제 측량이 됩니다.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네. 요 정도 수준이고 연기금이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해외 주식 매수를 위해서 외환 거래를 하는 게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요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의 외환 거래액에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거래를 한 20%에서 30% 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어떤 발언은 큰 근거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환율이 이것만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은 그렇죠. 아니겠죠. 이제 뭐 한국 경기가 뭐 미국 경기, 뭐 유럽 경기, 일본 경기, 중국 경기 대비해서 내수 경기가 뭐 튼튼하느냐, 그리고 지금 한미의 어떤 금리 차이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달러 자산의 어떤 수요,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이제 외환 거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해외 주식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해외 자산까지도 같이 고려를 한다면 연기금이 국내 해외 주식을 하기 위해서 달러를 이렇게 좀 많이 거래를 일으킨다라는 측면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환율은 사실은 우상향 곡선을 꾸준하게 그리고 뭐 곧 있으면 1,500원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흐름을 어떻게 보면 뉴 노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어떻게 보면 좀 뉴노멀로 평가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거든요. 지난주에만 이제 외국인들이 한 7조 원 정도를 매도했는데 외국인의 차익 실현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었을 때는 네. 당연히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에 매도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코스피 지수의 이제 피크는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달러 인덱스가 확 올라가면서 평가액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리스크 외인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론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도하게 좀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수출 경쟁력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고 수출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오히려 이제 환율 자체가 국내 증시의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하고 자본재, 이런 자본재라고 하면 이제 방산 쪽, 뭐 조선 쪽 이런 쪽이 될 텐데, 해당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에
전체 코스피의 이익이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율이 상승할수록 한국 기업이익의 모멘텀은 더 확대가 될 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펀더멘털이 확인이 되면 될수록 이제 환율이 올랐을 때 단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외인들은 네. 매도를 보이겠지만 이런 환율 상승이 국내 펀더멘털에 다시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이 된다라고 느낄 때 다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차를 좀 두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4분기 실적 시즌이 한국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실적 시즌 직전이 이제 내년 1월 초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 전후로 약간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기대된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난 이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컨센서스를 올릴 그런 이제 동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리뷰 리포트가 다 네. 나왔기 때문에 보통 컨센서스는 리뷰 리포트, 프리뷰 리포트 요 두 가지의 요 사례에서 가장 그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거나 하향 조정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올해 말이나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올해 말 그리고 1월 초 이런 쪽에 외국인들 수급 반전이 한국의 그러니까 환율이 아닌 원화 강세 반전이 아닌 네. 펀더멘탈 강세 이런 것들을 보고 외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아. 그것을 좀 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환율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기관이 온다입니다. 도움을 주러 오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4,000선을 두고 외국인과 개인의 공방전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스팅 보트 권한이 기관에게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포지션 어떻게 보고 계시죠? 기관 투자들은 이제 최근에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 투자들, 외인 투자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네. 개인, 외인들 모두 다 중요한 투자 주체지만 기관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그런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좀 이제 소외됐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도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한국 주식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뭐 개인 이런 측면에서 비중을 어떻게 거래 대금 측면에서 이제 살펴본다면 최근에 네. 계속 꾸준하게 보시다시피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네요. 저는 앞으로도 기관들의 거래 대금 비중은 추세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좀 덜 네. 중요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한국의 그 이제 증권 평가액이 설정액이 평가액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설정액이 네. 90조 원을 근접했습니다. 이것은 사상 최고치인데요. 어, 과거에 예. 이제 펀드붐을 불었던 금융위기 이전 수준하고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펀드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인들의 ETF가 매수세가 상당히 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펀드도 많이 하겠지만 그거보다 네. 더 많이 하는 것은 지금 ETF 투자가 되겠습니다. ETF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 어떤 업종에 대한 기대감, 어떤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두리뭉실하게 스타일 베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특정 종목을 산다라기보다는 이 ETF를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개인들의 ETF의 매수세가 순매수가 한 7조 원 정도로 좀 예상이 이제 저희가 측정이 됩니다. 금융 투자가 올해 한 기관에서 가장 많이 샀잖아요. 네. 13조 샀는데 13조에서 개인들의 ETF 순매수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ETF의 매수는 기관 이 거래 대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관 순매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의 어떤 매수 여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그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한 15% 이상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예. 있고요. 작년에도 한 10% 이상 수익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비중 자체를 계속 낮춘다. 국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라는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보험료들도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수익률도 10년 평균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네. 되면 국민연금이 자금이 불어나는 그런 임팩트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국민연금의 피크를 2045년 요 정도로 좀 평가를 했겠지만은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2055년도에 피크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고갈은 당연히 그 뒤로 네.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렇게 높아지는 컨셉 요거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어떤 평가액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가정에서 한국 주식 비중은 13%로 2029년도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주식을 10조 이상 순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는 언론 많이 나오고 있죠. 17% 이상까지도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져서 올해 목표인 14.9%보다 2%, 3%더 높아졌다. 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 있지만 TAA라는 그 전술적 자산 배분 측면에서 플러스 2%를 또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19%까지도 올해 연말까지 19.9%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에 대한 어떤 매수 여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핵심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핵심 투자 주체가 기관 투자자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듯한데, 그렇다면 기관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역시나 실적이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전형적으로 그 펀더멘탈만 보는 쪽입니다. 네. 사실은 어떤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좀 시장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 많이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 네. 과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센티먼트 지금 음. 시장의 흐름, 유행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이 펀더멘탈이라든지 밸류에이션, 퀄리티가 되지 않으면 해당 포트폴리오를 해당 종목군들을 이제 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기관들이 종목을 사는데 어떤 스타일 종목군들을 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썸프락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네.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저게 올라가게 되면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이 해당 스타일에 매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됐거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올린 쪽이 되겠죠. 그리고 OP 상향, 실적을 올린 쪽, 이쪽을 최근 1년 동안은 가장 많이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올라야 된다,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그리고 고배당, 요 세 가지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선택하고 어떤 스타일을 투자하고 어떤 업종군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배당이 높은지 여부,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기관 측면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어떤 사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세 번째 키워드까지 같이 살펴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키 맞추기는 없답니다. 키 맞추기 장세는 없다. 내년에도 뭐 대세가 반도체가 될 거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글로벌 기업들만큼 좀 앞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앞서서 한국의 네. 그 반도체의 기업 이익을 보는 전망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반도체 기업 이익의 우상향 곡선이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 이런 컨셉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국 반도체, 중국 반도체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저게 이제 영업이익률입니다. 해당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수출할 때 가격 정력을 높이게끔 하면서 올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어떤 컨셉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기업들 측면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중국하고 한국의 반도체는 약간 역의 상관성이 있어요. 그렇네요. 중국이 좋을 때는 한국이 떨어지고 네. 한국이 좋을 때는 중국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글로벌 큐를 갖다가 나눠 먹는 컨셉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AI의 어떤 측면 상당히 좀 초격차로 계속해서 AI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이 한국밖에 없다라는 측면. 그래서 한국의 그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삼성자, 하이닉스 모두 다 한 70조 이상 이제 할 것이다. 영업이익이.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전체 이익의 한 35% 이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도 삼성자 10배, 하이닉스 7.7배. 여전히 리레이팅이 될 만한 컨셉입니다. 글로벌 PR.
글로벌 AI 기업들은 30배가 다 넘는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토메이스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